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공냉식으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간은 열을 식히기 위해 폐에 바짝 붙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심장은 아예 폐에 완전히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뇌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는 뇌를 순환하는 혈액이 폐에 의해 식혀진 결과이며 뇌 또한 간접적으로 폐의 숙광작용에 의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암은 어떤 질환인가요? 암은 정상세포의 DNA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시작됩니다. 그 결과 생기는 암세포는 특별한 기능을 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스로 죽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암세포의 이기적인 생존 방식은 인간이 단세포 생물이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한 것은 각각의 세포로 생존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해서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은 전체를 위해 각자의 생존 본능을 억누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암세포는 전체의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자기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세포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암세포가 면역계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자라나고 무한히 증식하여 집단을 이룬 것이 바로 암입니다. 암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독점하며 원래 자신이 속했던 장기를 파괴하고 결국 전체의 죽음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체가 죽으면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데 그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암세포는 DNA 돌연변이에서 비롯되므로 그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세포들이 집단을 이루어 암으로 발달하지는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되겠습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노화입니다. 정상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발생하는데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노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화는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암을 유발합니다. 첫째,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 질소화합물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유해물질들은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을 높이며 그 결과 암세포로 변할 위험도 커집니다. 둘째, 만성염증이 지속되면 면역계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들이 만성염증에 대응하느라 암세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있을 때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죠. 만성염증은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암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만성염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세포가 어떻게 암세포가 되나요? 우리 몸의 세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꺼졌던 암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세포가 마치 암세포처럼 맹렬하게 분열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바로 배아기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직후 고작 몇 개의 세포가 뭉쳐있는 상태가 배아인데요. 배아는 엄마 뱃속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조 개의 세포로 분열하고 증식합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유전자들은 인체가 형성되고 나면 활동하지 않게 되는데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 이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그 유전자를 가진 세포는 다시 배아기 때처럼 맹렬하게 분열하고 증식하게 됩니다. 둘째, 종양 억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한시도 쉬지 않고 DNA를 검사해서 복제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감시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합니다. 그런데 정상세포에 문제가 생겨 암 유전자가 다시 활동하게 되었는데 종양 억제 유전자에도 돌연변이가 일어나 이것을 수리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암세포로 진행되게 됩니다. 셋째,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포는 유전자가 손상돼 암세포로 변할 위험이 있으면 세포 스스로 사멸해 인체의 건강을 지킵니다. 하지만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기능이 상실돼 암세포가 자멸사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암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때는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암세포가 암으로 발전할 때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제거 단계입니다. 처음에 암세포가 나타나 증식하면 이를 눈치챈 큰 포식세포나 자연살해 세포 같은 선천 면역계가 먼저 대응해 암세포 제거를 시도합니다. 이어 가지세포가 암세포의 정보를 림프절로 전달해 림프절에 있는 조력 T세포와 살해 T세포 같은 후천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공격을 더욱 강화합니다. 면역계가 잘 대응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면 더 이상 암으로 진행되지 않겠지만 이때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면 암세포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적 평형 단계입니다. 빠르게 증식한 암세포와 이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면역계가 치열하게 다투는 시기죠. 면역계는 암세포를 철저히 제거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암세포는 어떻게든 방역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면역계의 기능이 약해지면 암세포 생존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고 면역계의 공격을 이겨낼 확률도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면역계의 방어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암세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 회피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면역계의 방어 기능을 이겨낸 암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해서 결국 암이 되고 인체의 면역계는 이런 암을 몰아낼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보통 이 면역 회피 단계에 이르러서야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암의 발생 단계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암이 단기간에 쉽게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데에도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3번 이상 발생해야 되고 암세포가 암으로 발전하는데도 처음에는 면역계가 우세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단계에서 서로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단계, 마지막으로 암세포가 면역계를 이기고 암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비로소 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암은 발병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동적 평형 단계에서 암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동적 평형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가 바로 신체 곳곳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입니다. 폐암은 소리 없는 암으로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폐암을 초기에 알아채기 힘든 것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특이한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폐암의 초기 증상은 만성 기침 정도인데 이 증상은 다른 폐호흡기 질환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 폐암의 초기 증상으로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무기력증이나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은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나타나는 증상이라 초기에는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만성기침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성기침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폐에 만성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둘째,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폐암은 보통 70세 전후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연령대 환자분들은 폐 기능을 100% 쓰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60에서 70% 정도만 쓰다 보니 폐암으로 인해 폐 기능이 떨어져도 이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폐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물론 폐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저는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 폐 기능을 체크하는 목적으로 계단 오르기를 권해드립니다. 5층 정도를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으면 폐 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며 만약 전보다 숨이 더 찬다면 폐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겠죠. 폐암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폐암에 걸리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만성 기침입니다. 기침할 때 피 섞인 가래나 피 자체를 뱉어내기도 하죠. 또한 호흡곤란과 체중 감소, 무기력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소에 담배를 많이 오래 피우셨거나 유해 물질을 많이 흡입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침이 평소보다 자주 그리고 오래 지속된다면 폐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흡곤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을까요? 폐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한 분들은 폐암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폐암은 담배를 오래 많이 피우신 분들이나 유해한 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에게서 흔히 발병합니다. 또한 폐가 건조하면 유해물질을 잘 배출하지 못해 만성염증이 생기기 쉽고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평소 성격이 예민하고 불안 긴장도가 높으며 목이 잘 칼칼하고 마른 기침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폐암을 조심해야 합니다. 폐암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폐암의 중요한 위험 신호인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 미세먼지,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진행이 부족해져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지면 폐는 점점 건조해지고 열이 쌓이게 되며 만성염증이 심화됩니다. 만성염증은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촉진하고 면역계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폐암의 발생 원인을 높입니다.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건조해진 폐의 진액을 보충하여 노폐물을 잘 배출하게끔 하는 폐 청소가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폐를 깨끗하고 촉촉하고 시원하게 관리하면 만성염증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주요 면역기관인 림프계가 건강해지고 전체 면역계가 암세포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폐를 시원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약적으로 폐는 시원한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숙광의 기능을 주관합니다.
이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열이 잘 발산되지 않고 쌓이면 신체의 기능과 구조가 손상을 입게 되고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폐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과 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열은 폐를 통해 직접적으로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과 간에 열이 쌓이게 됩니다. 만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가슴 답답함이나 갑자기 힘 빠지는 증상도 심장에 열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서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공냉식으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간은 열을 식히기 위해 폐에 바짝 붙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심장은 아예 폐에 완전히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뇌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이는 뇌를 순환하는 혈액이 폐에 의해 식혀진 결과이며 뇌 또한 간접적으로 폐의 숙광작용에 의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청소를 통해 노폐물과 열을 배출하여 폐를 시원하게 관리하면 만성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폐가 깨끗해지면 면역력도 좋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폐가 깨끗하고 촉촉하고 시원해지면 편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편도는 인체에서 가장 큰 림프절로 알려져 있죠. 림프절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막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대량 포진되어 있는 면역계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목젖 양옆에 있는 구개편도만 떠올리지만 인두편도, 이관편도, 설편도까지 총 4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도는 유아기와 소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런 면역 기능을 일정 수준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편도 상태만 살펴도 우리 몸의 면역력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편도가 림프계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림프계는 면역세포들이 전신을 누비는 고속도로이며 림프절은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위치한 주요한 방어기지로 볼 수 있는데요. 림프절에는 T세포, B세포, 자연살이세포 등의 림프구들이 상주하면서 림프액 속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을 검사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편도가 붓는다는 건 림프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로 전신을 림프절이 부어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림프절이 붓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독성이 강한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또는 면역력이 약해져 평범한 균이나 바이러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염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류마티즘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 있는 경우 등이 있죠. 쉽게 말하자면 편도가 자주 붓거나 늘 부어있다는 건 우리 몸 어딘가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고 이로 인해 림프계가 과로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편도의 붓기가 가라앉는다는 건 만성염증이 가라앉았다는 뜻으로 전신의 림프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완화되고 편도의 붓기가 가라앉으면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져 림프절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림프액이 잘 흐르지 않으면 조직에서 나온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제대로 검사하고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3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첫째, 담배입니다. 담배는 큰 포식세포나 자연살해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반응을 느리게 하여 선천 면역계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T세포 활성화와 증식도 제한하여 후천 면역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간혹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 때 한 개비만 피우는 것도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는 끊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숨이 차기 시작하면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둘째, 술입니다. 침목을 도모할 때 술이 빠질 수는 없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필름이 끊기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술을 줄이거나 끊으셔야 합니다. 알코올 분해할 때 발생하는 많은 부산물들 중에는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셋째, 설탕입니다. 단맛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단맛은 꼭 필요하겠죠. 다만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탄산음료를 하루라도 안 마시면 허전할 정도로 설탕이 중독된 경우에는 과도한 단맛을 줄이거나 끊으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 바로 단맛입니다. 담배, 술, 설탕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기호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암은 단기간의 자극으로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받은 자극의 결과로 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담배, 술, 설탕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꾸준하게 먹는 것들이어서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병장수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무병장수보다는 유병장수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기에 병에 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런 질병의 상태를 잘 극복해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죠. 한약에서는 정기존내 사불가간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정기가 있으면 나쁜 기운이 간섭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정기가 바로 우리 몸의 동쪽 평형을 유지시켜주고 병이 들어도 회복하게 하는 힘이며
명령력으로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파도 조금만 쉬면 낫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픈 것이 오래가는 것도 전기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유병장수의 핵심도 바로 이 전기에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에는 전기를 기르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전기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불필요한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영양분을 뿌리나 열매에 저장하는 것처럼 갱년기가 되면 일도 조금씩 줄이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서서히 정리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을 습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서늘한 기운으로 열을 식히고 만물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습관을 담당하는 장부가 바로 폐입니다. 폐가 습관작용을 잘 해서 몸을 시원하고 정갈하게 만들어주면 만성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한의학적으로 아토피, 비염, 천식을 뿌리가 같은 병으로 본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은 흔히 알레르기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특정 물질에 대해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사람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은 다 다르지만 결국 면역 기능이 과민하게 반응하여 염증을 일으킨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즉, 세 질환은 모두 면역 기능이 너무 예민해서 생긴 병으로 그 원인은 폐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가 피부를 주관하고 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폐는 건조해지기 쉬운 장부이고 폐가 건조해지면 폐와 연관된 피부, 코, 기관지 등도 예민해져서 아토피,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들이 나타나기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독 아토피, 비염, 천식에 취약한 분이 따로 있는 걸까요? 폐가 건조한 분들이 아토피, 비염, 천식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진액이 부족하면 폐가 건조해져서 면역 체계 균형이 깨어지고 특정 물질에 과민하게 반응해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위장이 약한 분들 중에 폐가 건조한 분들이 많습니다. 위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부에 윤기가 없고 몸이 마르는 분들은 폐가 건조해지기 쉽고 알레르기 질환도 잘 발생하게 됩니다. 비염과 천식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비염과 천식 모두 면역체계 균형이 깨져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이지만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다릅니다. 비염은 주로 코 점막의 염증으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부호흡기 질환입니다. 천식은 기관지의 만성염증으로 발작적인 기침, 호흡곤란, 천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하부호흡기 질환입니다. 저는 폐호흡기 질환이 대체로 코, 목, 기관지, 폐포 순으로 악화된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상부호흡기 질환인 비염은 비록 증상이 심하다 해도 중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 하부호흡기 질환인 천식은 숨이 차기 시작하면 바로 중증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합니다. 계절이 비염, 천식 증상에 영향을 주나요? 폐가 건조해지면 비염, 천식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커집니다. 폐는 외부 환경이 건조해지면 병이 들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고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폐호흡기 질환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에는 꽃가루, 미세먼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증가해서 폐호흡기 질환이 심해질 수 있죠. 또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트는데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건조하고 그 속에 곰팡이 같은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어서 폐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계절에 폐에 안 좋은 요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외부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소에 폐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약차가 있나요?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으로 괴로울 때는 약차를 끓여 마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자차입니다. 창의자는 국화과에 속하는 독고마리의 열매로 예로부터 폐와 간의 기능을 돕는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항균, 항염 작용으로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며 과민한 면역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창의자의 가시 부분을 없애고 약하게 볶은 후에 연하게 끓여서 평소에 즐겨 마시는데요. 복통 설사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신이화차입니다. 한방에서는 목련의 꽃봉오리를 신이화하여 비염을 완화하는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폐와 기관지의 기능을 도와 코막힘을 뚫어주고 찬 기운을 몸 밖으로 발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맛이 은은하고 그윽해서 차로 마시기에 좋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호흡기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관리하는 생활습관은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금연입니다. 흡연은 기관지 염증을 악화시켜 천식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과 전자담배 역시 해로우니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폐 건강의 시작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폐 기능이 좋아져서 천식 증상이 완화되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비만은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천식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실내 공기를 촉촉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환기를 자주 하되 유해 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10% 이하로 떨어질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최소 30%에서 40% 정도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습기는 수분 입자가 큰 초음파식 가습기보다 입자가 작은 자연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토피는 어떤 질환인가요? 아토피는 주로 요하기 또는 아동기에 시작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 붉은 발진, 진물, 피부 두꺼워짐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한양에서는 페이조피모라 하여 폐가 피부와 털을 주관한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토피는 폐의 기능이 약해져 피부 밑에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 기능이 좋아져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증상이 점차 완화되는 걸 볼 수 있죠. 아토피 환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피부염증 질환으로 피부에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폐를 건조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폐를 건조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은 흡연과 스트레스입니다. 폐가 촉촉해야 피부도 덜 예민해지게 됩니다. 둘째, 피부에 자극을 주는 옷은 피해야 합니다. 옷과 피부가 서로 맞닿았을 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거친 섬유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섬유가 가늘고 표면이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옷이 좋고 회백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위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소화 흡수하기 쉬운 음식을 먹어야 진액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이 진액이 결국 폐를 촉촉하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맵고 짠 음식과 알코올은 진액을 마르게 하고 진액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열량은 채워주지만 진액이 잘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싱싱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증상 완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치료의 효과와 한계, 장기 사용 시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스테로이드 제제로 치료하면 단기적으로는 염증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염증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잠깐 덮어두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이가 울고 버틸 때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는 대신 자신의 눈과 귀를 막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덮어둔다면 염증은 점차 만성이 되고 면역력 또한 저하되면서 점점 더 강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 위축, 색소 침착, 모세혈관 확장,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도 있죠. 따라서 저는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염증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비염 천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외부의 침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구는 우리 몸의 면역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기능을 강화해서 스스로 염증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병과 맞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아토피 비염 천식은 면역기의 불균형으로 특정 물질의 과민 반응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만큼 면역기능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조해진 폐에 촉촉한 진액을 보충하여 염증을 유발하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림프계를 비롯한 전신의 면역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폐청소의 개념을 아토피, 비염, 천식 치료에 적용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치료 사례를 꾸준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한약에서는 병의 원인을 밖에서 들어온 외인과 안에서 발생한 내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부로부터 강력한 정이 침입해서 병이 발생했다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자세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외적을 몰아내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부로부터 병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자식이 나를 해치려 하는지 생각해보고 속 썩이는 자식을 달래고 또 달래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치료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식이 대든다고 해서 당장 쫓아내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현대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 간 질환 등은 밖에서 적이 침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내 몸 안에서 발생한 병이므로 자기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정기를 기르고 보존하는 것이 이런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생기는 병이 아닌 만큼 천천히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폐는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로서 폐가 깨끗하고 촉촉하고 시원해야 전신의 림프계도 안정되어 최상의 면역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각종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인 만성염증도 잘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폐 건강의 중요성은 거듭 말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폐를 깨끗하고 촉촉하고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깨촉시 한의사 양수홍이었습니다.